수능 영어 3등급, 대학 영어 글쓰기 A+, 한 아이의 성적이에요. 우리 큰아이요. 그럼 이 아이는 영어를 잘하는 걸까요? 못하는 걸까요? 저도 이 두 성적을 놓고 한참을 들여다봤거든요.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혹시 우리가 지금까지 영어 실력이라는 말을 너무 좁게 쓰고 있었던 건 아닐까? 숫자부터 말씀드릴게요. 작년 수능 영어 딱 70점, 3등급 턱걸이였어요. 1점만 낮았으면 4등급이었죠. 그런데 올해 대학에 들어가서 영어 글쓰기 수업을 듣더니 A+를 받아온 거예요. 같은 아이인데요. 같은 영어인데요. 처음엔 저도 그냥 웃었어요. 웬일이야 하고요. 그런데 곱씹을수록 이게 웃고 넘길 일이 아니더라고요. 수능 점수가 보여주는 영어와 수업에서 드러난 영어가 서로 다른 걸 재고 있었던 거예요. 먼저 분명히 하고 갈게요. 수능 영어를 잘 푸는 것도 분명한 실력이에요. 긴 글을 읽고 문장 구조를 파악하고 정해진 시간 안에 답을 골라야 하잖아요. 1등급 받은 아이들은 그만큼 치열하게 준비한 거고요. 우리 아이가 3등급을 받은 건 시험이 요구하는 속도와 정확도가 부족했다는 뜻이겠죠. 그건 인정해야 해요. 다만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. 그 점수가 아이 영어의 전부는 아니었더라고요. 우리 큰아이는 고등학교 때부터 미국 드라마 프렌즈를 정말 많이 봤어요. 한번 보고 끝낸 게 아니에요. 보고 또 보고 지금도 반복해서 봐요. 영어 공부하겠다고 각 잡고 본 건 아니었을 거예요. 그냥 재미있으니까 본 거죠. 그런데 같은 장면을 계속 보다 보면 조금씩 들리는 게 생기잖아요. 교과서에는 잘 안 나오는 말투, 사람들이 말을 끊고 들어오는 방식, 농담할 때의 억양과 표정, 이런 건 단어장을 100번 외워도 안 생기는 감각이거든요. 그게 수능 문제 몇 개를 더 맞히는데 도움이 됐는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. 하지만 하나는 분명해요. 이 아이한테 영어는 시험 끝나면 덮어버릴 과목이 아니라 계속 보고 듣고 웃을 수 있는 말로 남았다는 거예요. 저는 영어 능력을 세 가지로 나눠서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. 첫 번째, 문제를 푸는 영어, 빠르게 읽고 구조를 분석하고 정답을 골라내는 능력이죠. 입시에서는 이게 중요해요. 두 번째, 받아들이는 영어, 사람의 말을 알아듣고 영상이나 글의 내용을 이해하는 힘이에요. 세 번째, 꺼내 쓰는 영어, 내 생각을 말하고 상대가 알아들을 수 있게 글로 적는 힘이죠. 우리 아이는 첫 번째에서 3등급, 세 번째에서 A+를 받은 거예요. 그런데 우리 영어 교육은 이 셋 중에서 첫 번째에만 10년 넘게 쓰고 있는 건 아닐까요? 생각해보면 좀 이상하잖아요. 우리나라 학생들 영어 공부 정말 오래 해요. 단어도 어마어마하게 외우고 문법도 배우고 복잡한 문장도 다 쪼개서 분석해요. 빈칸에 들어갈 말도 찾고 문장 순서도 맞추고요. 그런데 막상 외국인 앞에서 간단한 말 한마디 해야 하는 순간 입이 안 떨어져요. 아는 단어인데 문장으로 못 꺼내고 상대가 교과서랑 조금 다르게 말하면 갑자기 하나도 안 들리고 틀리면 안 된다는 생각에 머릿속으로 문법 검사를 하다가 대화가 저만치 지나가 버리죠.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. 오히려 너무 열심히 했어요. 다만 그 노력이 오랫동안 문제풀이 한쪽으로만 몰려 있었던 거죠. 그럼 왜 시험 영어는 이렇게까지 어려워졌을까요? 저는 결국 줄을 세워야 하기 때문이라고 봐요. 원래 시험은 배운 걸 알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치는 거잖아요. 그런데 입시에서는 아느냐 모르느냐만으로는 부족해져요. 누가 더 많이 맞췄는지, 누가 더 빨리 풀었는지, 누가 더 까다로운 함정까지 피했는지 가려내야 하거든요. 그러다 보니 시험이 묻는 질문이 슬쩍 바뀌는 것 같아요.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가 아니라 이 문제까지 맞힐 수 있습니까? 이 함정도 피할 수 있습니까? 배운 걸 확인하는 시험이 아니라 학생을 촘촘하게 나누는 시험에 가까워지는 거예요. 영어로 뭘 할 수 있는가 보다 영어 문제를 몇 개 맞췄는가가 앞으로 나오는 거죠. 저는 그게 참 아까워요. 10년 넘게 배워놓고도 아이들이 스스로 나는 영어 못해라고 믿게 되니까요. 물론 현실은 현실이에요. 수능을 앞둔 아이한테 문제집 덮고 드라마만 보라고 할 수는 없죠. 단어도 외워야 하고 구조도 익혀야 하고 시간 안에 푸는 연습도 해야 해요. 그런데 시험을 준비하면서도 영어 전체를 시험 안에 가둬놓지는 않았으면 해요. 문제집 속 영어만 영어가 되면 시험이 끝나는 순간 영어도 같이 끝나버리거든요. 수능 끝난 아이들이 영어책은 다시 보기도 싫다고 말한다면 어쩌면 영어를 배운 기억보다 영어 시험을 견딘 기억이 더 크게 남았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아이 영어 성적표를 볼 때도 영어를 못하네 한마디로 끝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단어가 부족한 건지, 읽는 속도가 느린 건지, 내용은 이해했는데 보기에서 답을 못 고르는 건지, 영어 영상은 어느 정도 알아듣는지, 간단한 생각을 말이나 글로 꺼낼 수 있는지 이걸 나눠서 봐야 해요. 같은 3등급이어도 아이마다 완전히 다르거든요. 다시 우리 큰아이 얘기로 돌아올게요. 수능 영어 70점, 대학 글쓰기 A+. 이걸로 우리 아이가 영어를 아주 잘한다고 자랑하려는 게 아니에요. 저 스스로 돌아보게 됐다는 얘기예요.
점수 하나를 보고 아이의 영어를 너무 쉽게 판단했던 건 아닌지, 그리고 고등학교 내내 또 프렌즈바 싶었던 그 시간들이요. 수능 성적표에는 안 찍혔지만 영어를 시험 끝나면 버릴 과목이 아니라 계속 만나는 말로 남겨준 건 어쩌면 그 시간이었을지도 몰라요. 영어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성취는 몇 등급을 받았느냐만이 아니라 시험이 끝난 뒤에도 그 언어를 계속 만나고 있느냐일 수 있어요. 오늘의 작은 실천은 이거예요. 아이가 좋아하는 영어 영상이 있다면 오늘 딱 1분만 같이 봐보세요. 드라마도 좋고 스포츠나 게임 영상도 괜찮아요. 그리고 단어나 문법부터 묻지 말고 이렇게 한번 물어봐 주세요. 방금 저 사람 무슨 말 한 것 같아? 정확하게 번역 안 해도 돼요. 대충 어떤 상황인지, 왜 웃었는지, 어떤 감정인지 말해보게 하는 거예요. 마음에 드는 문장 하나를 그대로 따라 해봐도 좋고요. 문제 하나 더 푸는 것도 영어 공부지만 좋아하는 장면의 말 한마디를 자기 입으로 꺼내보는 것도 영어 공부거든요. 영어는 정답을 고르는 과목이기 전에 사람이 사람에게 말을 건네는 도구니까요. 영어 시험을 못 본 것과 영어를 못하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닐 수 있어요.